안녕하세요. 장기된 교수입니다. 우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인사드립니다. 대구 도시가 너무 조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2020년 1학기 첫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상가에서 건강한 상태로 3월 말 학교 강의실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상적인 강의 시작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지만 우선 온라인 강의로 첫 수업을 시작하고 강의실 수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 수업에서 부족했던 내용이나 온라인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강의실에서 수업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첫 시간에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하는데 오리엔테이션도 강의실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업 진행 방법, 성적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가 배울 과목이 설계 입문이라는 과목인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차 산업의 시대에 필요한 공학도로서 알아야 할 내용, 전공 과목의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직장 생활과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신입사원의 자질과 특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사회란 용어는 세계 유명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 메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이고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2016년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4차 산업 시대의 도래를 갖다가 주창했습니다. 간단히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981년부터 매년 1, 2월에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보스 회의라고 하는데 세계의 저명한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 회의입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부통령이나 카나다 총리 등 각국의 대통령 총리급이고 세계은행 총재, WTO 총장,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과 기업체에서는 GM 회장, 국내에서는 허창수 정경련 회장, SK 회장 등 세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대회에서 알파고와 바둑 선수인 이세돌 구단의 바둑 시합에서 인공지능이 바둑 천재 이세돌을 4대1로 꺾음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뛰어남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해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파괴적 기술과 역사적 그 산업혁명의 전개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여기서 그 파괴적이라는 것은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은 단일 기술, 즉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대형기관 기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의 그 기술의 발명과 그 발전이라면은 4차 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으로 상품의 서비스의 그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능화의 그 기술인 것입니다. 과거 1, 2, 3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면 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로 그 영향력으로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계가 도입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영향으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져서 그 도시 노동자의 그 빈민화가 가속되었고 그걸로 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기계 파괴운동, 즉 더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기계가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었다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폭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87년경에 시작돼 가지고 20세기 초에 걸쳐 그 진행됐는데 우리가 아는 전기의 그 발명으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2차 산업기간인 그 1908년에는 미국 제너럴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컨베어 시스템에 해가지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으로 인간의 그 이동을 편하게 하는 그런 그 사회적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경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어떤 지식정보혁명으로 전자정보 기술을 이용한 그 자동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자동화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 등이 이때 개발되었는데 지금 사회에서도 컴퓨터 없이는 그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렇게 큰 산업의 변혁에 의해 가지고 산업의 그 형태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기업과 그 4차 산업혁명 기업을 비교해 보면 전통 기업의 그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인데 미국의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 기업에 대비해 가지고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3대 기업, 즉 구글, 애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한 30배 정도 크고 종업원수는 한 9분의 1 수준에서 생산 약 한 300배 정도의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 변혁기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변화를 잘 파악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그 주요 키워드는 자율 로봇, 오토노머스 로봇이죠. 오토노머스 비클레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 시스템 통합 작용,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시뮬레이션, 적청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자율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그 메가 트렌드로 인식돼 가지고 자동차의 인식, 판단 제어 기술에 해당되는 그 센서 기술과 프로그램 제어 기술, 그리고 그 전동 정밀 제어 기술의 그 융합된 기술이 구현되어서 작동이 가능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유무형의 그 시스템을 통합해서 유저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시스템 사업인데, 보통 SI 프로젝트는 업무 프로세스는 그 컨설팅,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운영 및 사후 관리로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컨설팅 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더, 하드웨어 벤더, 그리고 하청 운영회사 등으로 그 협력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는 스마트폰, PC를 넘어 모든 사물, 즉 자동차나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술 등을 정착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면은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기술은 제품의 그 개발 단계에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기 전에 도면만의 상태에서 제품의 기능을 설계 기준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시험해보는 엔지니어링 기술로 제품 개발의 그 시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CA라 해가지고 컴퓨터 에디더 엔지니어링이라는 학문은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서 주로 다루기도 합니다. 다음은 적청 기술. 3차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원료를 여러 층으로 쌓거나 결합시키는 그런 입체 3D 프린팅에 작동되는 그런 방식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 때 보통 그 금형과 같은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중간 과정 없이 생산 가능한 그런 공법입니다. 그리고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면은 통신의 역할이 증가하는데, 통신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해킹에 대한 그 사이버 보안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과 그 은행 창구를 찾는 대신에 계좌 이체를 통해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도 그 보안 문제와 이런 때의 그 보안 문제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센서와 그 컴퓨터 제어로 움직이는데, 그 통신에 해킹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량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달리는 자동차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 사이버 보안도 앞으로의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개인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면은 데이터의 저장, 처리, 방대한 자료의 활용과 보안 솔루션 등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도 비행 조종사 교육과 같이 실전 비행 교육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훈련을 위해 매번 값비싼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비행 훈련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각종 비행 훈련을 하는 것도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하나의 그 키워드가 산업의 그 분야가 되고 또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의 그 산업의 분야로 발전되어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전기에너지과 공학도로서 위와 같은 분야에 공부함으로써 향후 4차 산업의 그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그 지능 정보 기술을 융합 산업 분야의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능 기술 정보에는 그 인공지능, 모바일, 그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하고 사물 인터넷 등은 서로 그 기술적으로 융합해 가지고 그 결과 커넥티드 홈 기술로 그 발전되고 모든 그 전자 제품의 그 자율 제어로 가사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그 로봇 자동 청소기도 그 한 예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지능형 로봇 등도 개발되어 인간의 그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그 편리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안전, 그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등을 갖다 스스로 예측 해결하는 그 스마트 시티의 구현도 있고,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불량을 감소하는 스마트 공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저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로 제조업체에서는 지능형 로봇, 그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그 스마트 공장화와 서비스 업계에서도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핀테크 혁신을 갖다 이루게 되고 사회 구조에서도 단순 반복 일자리 감소와 그 탄력적 고용 형태 증가로 와 같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삶의 시대에서도 자동화와 지능형화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편리성 증대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편리한 세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4차 산업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디지털 혁명이 그 제조 혁명과 그 소비 채널 혁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제조 스마트화와 제조 그리고 ICT화 CPS 그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그 스마트 공장 3D 프린팅 기술이 그 유연 생산 체제와 적층 제조 기술로 발전합니다. 아날로그의 그 디지털화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초연결 사회의 어떤 바탕이 되고 노동과 자본이 시장에서 단순 노동과 자본보다는 앞으로는 재능과 기술이 생산 요소를 대표하게 되고 소비 채널 혁명인 그 거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그 SNS, 프로슈머, O2O,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을 통해 가지고 공유 사회 플랫폼 경제의 그 바탕이 되는데 공유 경제는 요즘 보면은 이야기되고는 카쉐어링이라든지 해외 여행할 때 많이 그 활용하는 에어비앤비 등도 신사업으로 신사도 되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그 택배 배달업 등도 그 일종의 플랫폼 경제의 그 일종입니다. 이런 그 4차 산업은 산업의 그 혁명에 따라 가지고 직업의 종류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 새로운 기술이 약 한 1000개 정도 생겨나고 300개죠. 그 한 300개의 직업은 사라지는 현상이 그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계속 그 진행될 것입니다. 보면은 직업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직업의 수는 늘어나는데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미래 유망 직업군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기술에 해당되는 지식이 필요로 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정보 보안,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과 같은 그 직업군들이 계속 늘어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지난해 말 학교 그 산학원에서 인공지능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강사 나온 그 서울에서 온 기업체 임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현재 그 빅데이터 박사학위 소지자는 그 연봉 한 1억 이상의 조건으로 인원 모집을 해야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 구직난의 그 시대에도 그 4차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은 구인난이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미래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저 직업군으로는 그 업무가 그 자동화나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정형화될 수 있는 일자리는 기계화로 그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톨게이트 직원, 고속도로에 도서관 사서, 그 보험 설계사 등과 같이 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는 차선이 여러 개 있고 고속도로 직원들이 일일이 요금을 갖다 징수했지만, 지금은 뭐 한두 차선만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거의 대부분의 차량은 그 하이패스 차선으로 무정차 통과해가지고 빨리 통과도 되고 직원의 수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조업에서도 그 생산 라인이 자동화, 무인화 및 스마트 팩토리화 해가지고 제조 생산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그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그 신발 공장도 그 스마트 팩토리화 해가지고 생산 인원을 대폭 축소 및 주문해서 생산 출하까지 무인화 해가지고 소비자가 다양한 그 주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독일에서 그 아디다스 신발 회사가 이때까지는 해외 공장이 있다가 23년 만에 독일에 신발 공장을 갖다가 스피드 팩토리 공장을 건설해서 그 연산 한 50만 컬레의 그 신발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공정 유지나 그 보수나 관리직을 제외하고 순수 생산 직접 인원은 10여 명으로 그 운영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애플 하청에 쌓인 그 대만의 폭스콘의 그 충칭 공장도 그 SK 주식회사 그 CNC와 그 협력으로 그 생산선 정대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 프린터 한 1.3대를 생산하던 것을 갖다가 1.9대로 생산하도록 하는 생산성이 한 30% 향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지고 의료계에서도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진료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국내의 가천대학 그 길병원에서도 그 IBM의 그 인공지능인 왓슨으로 암 환자 진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그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에서는 IBM이 개발한 왓슨을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 그 변호사인 로스 인텔리전스를 갖다 활용해서 법률 비용을 저렴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창의적이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지식이나 기술 관련 직업은 미래의 그 유망 직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단순한 업무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전개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교육도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의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가지고 PBL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직접 몸으로 원리를 깨우치고 교수는 그 코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죠. 수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수업 방식에서 그 배우는 방식을 배우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그 전통 대학인 하버드 대학도 인문학보다는 인문학의 그 컴퓨터 인문과학이라는 융합 과목으로 그 변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올린 대학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교수는 큰 틀에서 조언하고 학과 간 융합으로 그 창의적인 인재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도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미래 사회의 그 중심 역할을 할 인재를 키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제가 본 것을 갖다가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향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서 중요시될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능력인 그 복합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다른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업 능력과 창의성과 그 건전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시하면은 그 4차 산업혁명과 4C라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크리티컬 싱킹,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의 자질과 능력도 대화의 능력이나 대화 능력을 갖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직장 내에서 소통과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팀워크와 구성원과의 그 대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학기 중 그 이론 강의에는 그 교재의 목차와 같이 그 의사소통 기술, 팀워크, 문제 정의,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창의 정진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그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그 기초 코딩에 대한 교육과 그 창의 과제 실습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그 설계인문 교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첫 번째 공학과 공학 설계란 무엇인가에서 공학에 대한 정의는 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공학이란 그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천년 자원을 최적의 구조물, 기계, 시스템 그리고 그 공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는데 그럼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학은 그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은 자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규칙을 찾아내거나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를 알아내는 과정. 예를 들면 그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라든지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그 과학의 영역이고 베르누이의 법칙을 응용해서 그 비행기의 날개를 발명하는 것은 공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공학의 또 다른 그 표현으로는 지식과 그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학문, 그리고
자연을 효율적으로 그 구조물이나 기계, 시스템, 공정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리고 또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 또는 인문학, 사회과학을 활용하여 더욱 나은 삶을 위해 환경을 구축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결국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학문으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공학도 공학이라는 그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도구를 만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 기계, 엔진, 건축물, 컴퓨터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자, 즉 엔지니어의 영역도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더욱 다양화될 것입니다. 2차 산업혁명의 전성기인 1930년대는 미국에서는 엔지니어의 전성시대라 해서 엔지니어가 존경받는 시대였습니다. 1920년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한 3명 중 1명은 엔지니어를 겸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는 엔지니어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도 엔지니어의 전성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지만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은, 과학은 순수 학문으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왜 떨어질까라는 것을 뉴턴이 의문을 가지고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과학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했다고 하지 않고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을 이론화, 수치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공학은 응용학문, 창의학문입니다. 공학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물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공학의 일은 자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현실적 규제나 안전이나 비용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을 고려해가면서 계속 인류의 새로운 물품을 개발, 발명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전화기의 경우에도 1876년 미국의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화기를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유선 전화기도 시대별로 발전해 나오고, 휴대용 무선 전화기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최신의 이동용 전화기로 가지고 본래의 통화 기능은 물론 우리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으로 진화된 거죠. 요즘 또 보면 대화면을 위해 가지고 접히는 폴더폰까지 개발되었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엔지니어의 역할은 무궁무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개선하고 발명할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모든 제품과 사물을 창의적인 눈으로 관찰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서 기술적으로 융합하면은 세상에 이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에 대한 강의에 이어 설계 입문의 일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공학이란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고 천연자원을 최적의 구조물, 기계, 시스템으로 공정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구조물이란 토목 건축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겠지만 도로, 교량,
건축물 즉 건물, 주거공간 등의 그 건설을 말하는 것이고, 기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동차, 공작기계, 로봇 등과 같이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란 전기, 전자 분야의 컴퓨터 시스템, 음향기기 시스템 등 그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공학의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공학 설계란 앞에서 이야기한 공학적 그 요구에 대해, 즉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의 그 창조와 관련된 일련의 그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그 기획, 컨셉, 사양, 시장 조사, 그리고 그 시험 등 그 총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학에서 그 창의적 문제 해결과는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창의성이란 있는 현상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여 경제성, 간편성, 기능성, 효율성, 안정성, 환경성 혹은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이나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길게 나열한 경제성부터 환경성 등과 정서적인 그 면이라는 것은 유무형의 그 모든 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창의적이라는 것과 혁신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혁신이란 한자의 그 가죽 혁자에 새로운 신자를 사용하여 가죽이 그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로 된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큰 변화를 이룬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란 점진적 개선보다는 그 창의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일부 학설에서는 그 운해 잔해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은 운해를 활용해서 예술가적 그 속성이 있고, 분석적 능력은 잔해의 그 활용으로 과학자, 엔지니어의 속성이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엔지니어의 창의성은 운해를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잔해를 사용해서 분석, 평가 및 실행을 통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그 두뇌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그 향상됩니다. 이런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 가지고, 첫째,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주변의 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사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도 성격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셋째,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창의성은 칭찬과 보상에서 자라납니다. 회사에서도 그 제안 제도가 있는데, 제안을 하면 제안의 종류와 그 예상 성과를 평가해서 상금과 크게는 진급에까지 진급의 그 판단 기준이 되어 제안이나 개선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은 혼자보다는 팀 활동으로 정복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그 팀 활동이나 창의 정진의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도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점차 첨가시키다 보면은 혼자서 제안한 아이디어보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또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그 팀워크,
심적 장애 극복, 시각화와 기억법, 지형 모형 등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그 해당 분야의 그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 각 분야의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워크와 협업,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모순의 양면을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그 속도를 갖다가 높이려고 엔진의 출력을 크게 하자면은 그 엔진이 커야 할 것입니다. 엔진이 크면 엔진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증가해 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속도를 높이는데 지장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모순의 양면인데 트리저 기법이라 하는 학문에서는 이런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엔진은 부피는 커지지만 무게를 줄이는 소재를 사용해서 모순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정문에 가면은 자문은 유한하지만 창의력은 무한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의력을 위해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절차의 그 처음에 문제 정의가 있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그 정의하면은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학적인 지식은 물론 그 인문 지식, 의학, 사회과학의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그 지식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유용한 사고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 창조적 해결에 제대는 버려야 할 것으로는 첫 번째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로 문제 해결하는 자세를 갖다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로 아이디어를 갖다 찾다 보면 문제의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선입관을 갖지 말고 다양하게 선입관을 갖지 말고 변화에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사고 결핍적 현상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절차는 첫 번째는 문제 정의, 둘째는 그 아이디어 창출, 셋째는 아이디어 분석, 넷째는 아이디어 평가, 다섯 번째는 아이디어 실행, 여섯 번째 문제 해결의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그 발산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수렴적 사고 활동이 그 활용됩니다. 우선 문제 정의는 문제 정의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정의는 현재의 상태와 개선된 상태를 정의하고 문제 정의문 작성,
절차에 따라서 그 문제 정의문을 작성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정의는 A라고 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B나 C의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정의를 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아이디어 창출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적 브레인스토밍, 스캔법법, 형태학적 분석법, 앞에서 얘기한 트리저 기법들 다양한 그 발산적 사고방식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의 목적을 두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탐험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는 아이디어 분석입니다. 아이디어 분석은 그 문제 정의문에 정의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논리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그 탐정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형사가 이 사건을 탐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탐정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어 평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주어진 문제의 그 제약 조건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잘 만족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간이평가, 선정평가, 정밀평가의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채택된 아이디어로 실행을 하며 반복적으로 문제 해결의 결과를 갖다가 판단해 가면서 위의 아이디어 창출, 분석, 평가의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실행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 실습으로 국내 굴지의 A 전자회사는 그 새로운 TV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TV는 중국의 가격이 싼 제품으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토의를 하고 발표하라. 이것은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팀별 토의 주제로 해서 토의하고 발표하는 과제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학교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